12장 통화정책과 필립스 커브입니다. 필립스 커브는 우리가 앞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의 통화정책을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우선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만 어떻게 우리가 통화정책을 단기 거시 모형에 도입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필립스 커브를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통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건 한국은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행 법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여기 한국은행의 그 설립 목적이죠. 한국은행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사실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근데 공무원과 비슷한 신분을 갖고 있죠. 통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골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안정, 물론 이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과 물가 수준 제가 여기다 표현한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그 방식이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그 국민에게, 그러니까 뭐 퍼블릭에게 앞으로 몇 퍼센트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겠다, 아니면 이제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요. 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자율이든 이자율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거시 건전성 정책이든 다양한 정책을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하튼 통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고, 그 다음에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완전 고용의 달성이라든가 혹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명시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물가 안정과 거시 건전성, 그러니까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듀얼 맨데이트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제 성장도 포함이 되고요.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그다음에 완전 고용이라기보다는 거시 건전성, 금융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그다음에 완전 고용 달성, full employment가 중요한 중앙은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떤 것을 그 그러니까 최우선 정책 목표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의 수단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 환경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벌써 10년이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사실 디바인 코인시던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디바인 코인시던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경제 안정화하고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거시경제학자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은 아닌데, 대체로 중앙은행이나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물가 안정과 경기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GDP 갭을 제로로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트렌드로부터 GDP가 벗어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트렌드가 있다면 GDP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경기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물가 안정, 2%든 2.5%든 3%든 물가 안정을 달성한다면 경기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반면에 경기 변동을 최소화한다면 물가 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디바인 코인시던스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한 믿음이 사실 거의 다 사라졌죠. 당시에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었으니까. 물가 안정 달성했는데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라서 심각한 침체를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이제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죠. Great Depression은 이제 대공황을 가리키는 말이고,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안정, 거시 건전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요. 우리가 거시 건전성을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부르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이제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열되고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뭐 금융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나 이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면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과 차입, 이제 이게 바로 가계 부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금융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단순히 이제 기준금리 혹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와 같은 정책 도구 하나만을 사용하지 말고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이제 다양한 참가자들이 있겠죠. 금융기관들 뭐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국내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증권사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이러한 참가자들의 행동도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곡선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텐데, 통화정책 곡선은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피셔 이퀘이션을 우리가 적당히 활용하겠습니다만, 피셔 이퀘이션을 통화정책 곡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통화정책 곡선을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S 커브는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어요. 실질 이자율과 GDP 갭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이어서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통화정책 곡선과 IS 커브를 결합해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 Aggregate Demand Curve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필립스 커브를 우리 총 공급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거시경제의 총 공급 곡선. 그래서 마치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거시경제의 다이나믹스가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현상을 총 수요와 총 공급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에서 이야기했던 수요 공급 곡선과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어떤 용어의 일관성,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용어의 일관성이라든가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늘 해왔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이제 통화정책 곡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 이제 피셔 이퀘이션의 그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고, 혹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없는 실질 이자율을 계산을 할 때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질 이자율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는 다양한 명목 이자율이 존재합니다. 뭐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콜금리, 그 다음에 CD 금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가셔서 혹은 증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금리, 채권 금리가 존재하고 국채 금리도 존재하고 굉장히 많은 금리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혹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따라서 다양한 시장 금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명목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 혹은 기준금리라고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고요. 죄송합니다. 펜을 제가 학교에 가져오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RT는 IS 커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업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실질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바로 MP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챕터로 미루어 두겠습니다만, 아마 오늘이 이제 14주 첫 번째 강의고 저희가 이제 다음 강의는 줌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사실상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 강의를 통해서 12장을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강의들이 있으니까 링크를 여러분 공유하겠습니다.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뭐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MP 커브 통화정책 곡선은 바로 이 IT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명목 이자율이 어떻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바로 피셔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예컨대 0.25%포인트 인상한다면, 그렇다면 실질 이자율도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데, 똑같은 정도로 반응하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만일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기에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은 이번 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가정은, 다음 분기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4분기 끝에 와 있으니까 2022년 1분기에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은 이번 분기에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과는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경제 주체들이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실제로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든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서는 어떠한 기대 인플레이션 가정을 하려고 하냐면 적응적 기대,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 가정을 하려고 해요. 그 적응적 기대 가설은 제가 필립스 커브를 소개하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통화정책 곡선과 관련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을 다음 분기에도 적용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번 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기에도 그러한 이번 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이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한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기에 이미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T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T-1기와 T기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증감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혹은 명목 이자율의 조정에 따라서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 시점에 이미 물가 수준은 결정이 된 거예요. PT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T 시점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 T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명목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반응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바로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무슨 뜻이냐면 민간 부문에서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실현된 인플레이션과 같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을 때 당연히 실질 이자율도 같은 크기로 0.25%포인트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금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직접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T 시점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을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꼭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가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하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현재나 과거에 디펜드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100% 사람들이 미래 투시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ward looking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실현된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그런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격이 경직적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제가 나중에 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 디펜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디펜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현재 혹은 과거의 인플레이션율이 전혀 설명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가정, 다음 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은 이번 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과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은 사실상 정말 잘못된 가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의 명목 이자율의 조정은 실질 이자율의 변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곡선이 어떻게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지,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경기 변동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 커브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명목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서 앞에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은 명목 이자율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의 변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의 변화입니다. 뭐 콜금리든 CD금리든 채권금리든 이러한 시장 금리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채널과 경로와 그 다음에 그 임팩트의 정도, 그러니까 프로파게이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뭐 때와 장소와 뭐 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도 모형을 단순화해서 중앙은행이 마치 실질 이자율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 R바와 같아지도록 명목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지금 중앙은행이 선택한 기준금리 혹은 Federal Funds Rate 수준은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지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지금 이러한 실질 이자율을 결정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MP 커브라고 MP 곡선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은 지금 현재 실질 이자율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는 방법은 명목 이자율의 선택을 통해서입니다. 실질 이자율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실질 이자율을 선택을 했냐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IS 커브는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형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으로 타겟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태는 장기 균형 상태에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 갭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GDP 갭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현재 실질 이자율 수준을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타겟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인상한다면 당연히 실질 이자율을 인상하는 방법은 명목 이자율의 인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번 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이 바로 다음 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민간 부문에서 기대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그만큼 정확히 1%포인트 1대1로 대응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인상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IS 커브의 총수요 충격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가 감소할 것이고 어떤 장기 수준보다 투자가 감소할 것이고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시경제는 리세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IS 커브가 주어져 있을 때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인상하게 되면
처음에는 장기 균형 수준에 있었지만 GDP 갭이 0이었지만 투자가 감소하겠죠.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투자가 감소해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고 거시 경제는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침체로 들어가겠죠. 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하해서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경제는 붐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례는 이제 주택 거품, 하우징 버블이 터지는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지금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이제 거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뭐 여하튼 만약에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이게 거품이었고 이 거품이 터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시나리오는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 IS 커브에 미치는 효과만을 제한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계속 더 될 거예요. 나중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우리가 볼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거품이 터지는 상황을 이제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IS 커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IS 커브에 제가 총수요 충격, 이걸 이제 AD 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Aggregate Demand 샥이에요. 그래서 AD 샥이 존재하고 이 AD 샥이 이제 네거티브 샥이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지금 현재 거시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래서 RT가 R바와 같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제로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GDP 갭이 마이너스 3%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한 번에 훅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균형은 A였었어요.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최초의 균형은 A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지금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하우징 버블이 터지면서 IS 커브가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혹은 뭐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동하게 되냐면 이렇게 읽으면 정확히 마이너스 3%만큼 GDP 갭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커브가 정확히 가로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것이다. 왜냐하면 총수요 충격이 그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수요 충격이 마이너스 3%만큼 발생하면 IS 커브가 좌측으로 정확히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러면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총수요 충격이 네거티브 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뭐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그대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거시경제는 이제 점 B로 갈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가 정확히 점 B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다양한 측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되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반응할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또 그거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금리 조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주택 거품의 붕괴는 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뭐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투자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 거품이 이제 터지게 되면 뭐 주택 거품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죠. 주택 가격이 이제 크게 하락할 때 우리가 보통 주택 거품이 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종 그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뭐 경매로 넘어가는 이제 주택들이 늘어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조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이제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 손실, 캐피탈 로스를 보게 되고요.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 건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택 건설도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주택 건설과 이제 관련한 투자가 건설 투자겠죠.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비 감소, 투자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명목금리의 인하를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린다면 그러면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효과,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그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점 B로 이동하는 경우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인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하하게 되면 그러면 피셔 이퀘이션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지금 통화 정책은 아니고 이 MP 커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지금 이게 통화 정책인데 이게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MP 커브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하한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앞서 IS 커브에서 봤듯이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 인하를 통해서 MP 커브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건 지금 IS 커브가 총수요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즉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T가 T 시점에 중앙은행이 선택한 실질 이자율은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거예요. 전에는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투자 프로젝트들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들로 보이는 것이죠. 전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실질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률보다 이제는 투자 수익률이 실질 이자율보다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전보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점 B로부터 점 C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 B에서 점 C로의 이동, 다시 말하면 IS 커브 상에서의 이동은 이자율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GDP 갭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은 뭐 이 그림처럼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뭐 팬데믹 상황도 그렇죠. 작년 2분기에 소비 침체가 극심하게 나타났었고 경제가 크게 둔화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이 또 나와서 거시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다시금 불확실성이 더 커지긴 했습니다만 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만큼 IS 커브가 이동할지를 정확히 알아서 중앙은행이 그만큼 금리를 조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나 뭐 교과서나 강의 노트에서 보는 것만큼 단순하지는 않죠. 다만 어느 정도의 개념,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여러분 갖고 계신다면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겪었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 다시 한번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충격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를 사전에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소비 침체가 극심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로 인한 GDP 감소가 크게 나타났었는데 생산도 둔화되고 그렇죠.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고 고용도 감소하고 실업은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충격의 크기가 초기에 얼마만큼 클 것인가를 예상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림으로 버블이 터졌을 때 GDP 갭이 마이너스 3%만큼 발생하는 AD 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총수요 충격이 과연 얼마만큼 크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 인하해서 이러한 리세션을 가능한 막을 수 있을까? 1% 포인트 인하하면 막을 수 있는지, 0.5% 포인트 인하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사실 뭐 쉽지 않겠죠. 이걸 우리가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0.5% 포인트 인하했었으면 되는 건데 0.25% 포인트밖에 인하하지 않아서 침체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파인 튜닝, 미세 조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총수요가 얼마나 위축될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는 계속 온고잉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GDP가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GDP 갭이 마이너스로 그 폭이 점점 확대가 될 텐데 처음 시작할 때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초입부에 저점이 어디일 것인지 언제 바텀을 찍을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몇 퍼센트 인하해야 되는지를 초기에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번 0.25% 포인트 인하하고 혹은 뭐 0.5% 포인트 인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시기에 가서 혹은 뭐 몇 주 뒤에 또 그러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재정정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통화정책에서도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시차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뭐 대체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이제 실질 이자율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데까지 그러니까 조정되는 데까지 최소한 뭐 2분기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6분기까지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쭉 해보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얼마나 뒤에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반응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했을 때 대충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 아무리 빨라도 1분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뭐 길면 1년 6개월 뒤에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점 C로, 점 A에서 점 B로 갔다가 점 C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로 갔다가 처음에 이렇게 회복되다가 이제 또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조금 더 회복되다가 또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리세션을 빠져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보려고 하는 개념은 필립스 커브고, 필립스 커브는 우리의 그 단기 거시 모형에서 총 공급 곡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립스 커브의 다른 이름은 총 공급 곡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름은 그 가격 결정 방정식, 그러니까 프라이스 세팅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격 결정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 특히 기업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완전 경쟁 시장의 형태를 띠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불안정 경쟁 시장의 형태 혹은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형태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마켓 파워가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대외 부문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이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고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한 개념들
얼마만큼의 마크업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생산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셔서 커피 뭐 라떼 같은 거 사서 드실 때 라떼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렇죠? 예, 비용이 있습니다. 뭐 재료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임대료 같은 거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 발생하겠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데 실제로 커피를 판매할 때는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 비용 혹은 우리가 이제 그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한계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marginal cost라고 하는데 그 비용보다 그 한 잔의 커피를 만들 때 드는 비용보다 사실상 더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하고요. 그 비율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마크업은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 먹을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을 팔 때 더 많이 얹어 받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클 때는 여러분 어디를 가시더라도 마지널 코스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곳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또 뭐 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뭐 수요가 그렇게 막 많지 않을 때 뭐 예를 들면 지난 2분기 뭐 이런 팬데믹이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마크업을 그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겠죠. 조금 적게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크업 조정을 통해서 기업들은 더 높은 가격을 차지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축약해서 요약해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 이퀘이션이 바로 필립스 커브예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할 거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한 제가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제 생각엔 강의 노트, 렉처 노트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마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업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는 이런 복잡한 형태입니다. 필립스 커브는 이제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GDP 갭 Y 햇과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레이트 파이 사이의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시면 뭐냐면 첫 번째 텀이 있고요. 두 번째 텀이 있고 세 번째 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이 이번 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람다만큼 이걸 이제 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정 비율만큼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여건에 따라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다수의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그냥 스무드하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을 때도 자기가 필요하면 가격을 좀 인상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이 이제 필요하다면 가격을 조금 더 인상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다수의 기업들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격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모습을 더 자주 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런 뭐 경제 활동 뭐 예를 들면 뭐 헤어샵에 간다든가 혹은 뭐 집 근처에 뭐 근사한 레스토랑에 간다든가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인데요. 그게 사실 이 필립스 커브에 그대로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조금 특이한 경우들이 뭐냐면 제가 뭐 슬라이드에도 넣었지만 뭐 이삿짐 센터를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뭐 집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서 인테리어 회사에 이제 집 고치는 걸 의뢰한다든가 이런 조금 그 특별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집에 어디가 좀 망가져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혹은 뭐 이제 가전 제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새로 나온 어떤 신제품 뭐 이런 걸 구입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대체로 그냥 평균적인 어떤 가전 제품을 구입한다든가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그 우리의 일상생활이 필립스 컵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찾는 뭐 헤어샵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당 같은 데 생각해 보시면 꽤 오랫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샵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가격이 일정하다가 어느 순간 요즘 같은 상황 아마 이제 뭐 한 겨울 나고 나면 내년 봄쯤 되면 대체로 다 모든 그 헤어샵의 가격이 아마 지금보다는 다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식당,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겠죠. 음식 가격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분식집이 있는데 그 분식집의 김밥이 3,500원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4,000원이 됐어요. 근데 제 걱정이 내년에 4,500원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500원에 4,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뭐 제가 여기에서 그 이론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대체로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T 시점의 인플레이션율은 과거의 인플레이션율에 디펜드 할 거예요. 과거에 많이 올렸으면 당연히 그게 현재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지속성, 퍼시스턴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텀에 과거의 물가 상승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왜 미래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현재 물가 상승률에 반영되는 것일까? 이건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슬라이드나 강의 노트를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선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격 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중국집 같은 중식당 같은 데 가보면 짜장면 가격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모든 중식당의 짜장면 가격이 인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헤어샵도 비슷하고요. 그게 실제로 한 번 올릴 때 가격을 그리고 또 꽤 많이 올려요. 제가 김밥 말씀드렸는데 3,500원에서 500원 올린 거면 꽤 많이 올린 거예요. 한 17%가량 인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하지 않고 혹은 3,700원으로 인상하지 않고 왜 4,000원으로 인상을 했을까? 혹은 헤어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만 원, 뭐 2만 원 하는 헤어샵이 뭐 한 몇 달 뒤에 가보면 아마 2만 5천 원 이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소한 2만 3천 원 정도 올립니다. 꽤 많이 올리는 거예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면은 거의 뭐 25%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가폭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올릴 때 앞으로 내가 가격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리지 못할 걸 미리 다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것이죠. 김밥, 뭐 짜장면, 뭐 짬뽕, 그 다음에 헤어샵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보수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인테리어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가격 조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 올릴 때 인상을 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T 시점의 인플레이션율이 왜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한다는 얘기는 내가 인플레이션 이번에 한번 조정하게 되면 다음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아니면 용이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관련해서 말씀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일단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전 적당할 것 같고 세 번째 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은 과거의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현재 인플레이션, 현재 기업들의 가격 관련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텀은 뭐냐면 전반적인 수요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이 자신의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혹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으면 경제가 과열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은 마크업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 코스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전부 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십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조금 더 인상할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반대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조금 인하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마크업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생산 비용에다가 마크업을 얹어서 가격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 마크업을 조금 떨어뜨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전반적인 수요 여건에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의 가격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과열되면 당연히 GDP 갭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니까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는 것이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 상황으로 들어가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기업들은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T 시점에 실현되는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번 필립스 커브의 미시경제학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본 간단한 이그젬플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21페이지로 점프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필립스 커브는 사실 이런 형태고요. 지금 제가 필립스 커브의 미시경제학에서 사실 도출한 형태 필립스 커브는 이런 형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필립스 커브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식 도출하고 그런 게 조금 있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용하는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적응적 기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적응적 기대가 뭐냐면 미래에 실현될 인플레이션율을 현재와 과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을 사용을 해서 예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대표적인 그 적응적 기대의 형태는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T 플러스 1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예측할 때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 지난 기의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지지난 기의 물가 상승률, 이걸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A0, A1, A2 같은 것들은 이제 가중치겠죠. 대체로 다음 분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할 때는 현재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대체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현재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져요. 그래서 A0가 대체로 큰 값을 갖습니다. 대체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셔 이퀘이션에서는 A0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가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적응적 기대, 어답티브 익스펙테이션의 한 형태를 사용한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형태의 가정을 하냐면 A1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이 1이에요. 그러면 다음 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은 바로 지난 기에 실현된 직전 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과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적 기대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그렇다면 당연히 람다의 t-1기 인플레이션 더하기 1 람다의 t-1기의 인플레이션이니까 둘을 더하면 t-1기의 인플레이션만 남겠죠. 그래서 이러한 필립스 커브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부가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왜 꼭 적응적 기대 중에서도 지난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사실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케인지언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 혁명,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올드 케인지안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는 70년대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rational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T 시점의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처 이제 그러한 개념을 과거에는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형태인 거죠, 그렇죠? 이 텀이 사실상 옛날에는 70년대까지는 이 텀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를 1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람다가 1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이러한 형태의 필립스 커브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텀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올드 케인지언, 그러니까 케인지언 관점에서의 필립스 커브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뭐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만 뭐 과거 텀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과거의 텀이 없는 것은 또 아니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필립스 커브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시경제의 어떤 다이나믹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시경제가 GDP 갭이 어떻게 변화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추적해 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인데, 그러한 변화를 추적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도움은 돼요. rational expectation에 대한 요소가 컴포넌트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자, 만일 GDP 갭이 0이라면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면 이 텀은 없어질 테니까 당연히 T 시점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기의 인플레이션율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면 물가 상승률은 이제 일정하겠죠. 그 다음에 총 공급 충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내일 줌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